자, 보수주의 스타트! 재밌겠다. 늘상, 통상, 대개, 진보주의, 보수주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근데 보수주의가 뭐냐라고 물으면 명확하게 답변을 정리해서 말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보수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주의란 말이 학술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1790년에 프랑스 혁명의 고찰이라는 그런 책을 썼던 에드먼드 버크라는 학자가 있답니다. 이분이 보수주의의 아버지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요. 보수주의는 움직인다. 저희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가 시기별로 주장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는 고정 불변된 게 아니다. 그리고 앞에 관용어로 많이 붙습니다. 자유보수주의, 사회보수주의, 무슨 보수주의 이렇게 많이 붙거든요. 근데 이것을 알기 쉽게 개념으로 말한다면 바꾸지 않는다, 지킨다, 뭐 이런 뜻으로 그냥 통상 포괄적 개념으로 보수주의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한자가 그러니까 이제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죠. 자, 이 프랑스 혁명의 고찰이라는 에드먼드 버크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당시 프랑스 혁명은 시민 계급들이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귀족 계급을 물리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프랑스 혁명의 과정 속에서 나폴레옹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왕정, 귀족 이런 사람들이 몰락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시민 계급은 기존의 질서, 귀족, 신분, 왕정 이런 것을 타개하려고, 타파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세력을 진보주의로 칭하고 그 진보주의 반대편에서 이것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보수주의다. 이것이 이제 보수주의의 이제 태동인데요. 그래서 루이 16세 프랑스 왕 옆자리에 시민 계급들이 앉았답니다. 그래서 왼쪽에 앉았다. 그래서 좌파, 진보주의 이렇게 짝꿍이 된 거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귀족 계급의 질서를 계속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루이 16세가 앉았던 오른쪽에 앉았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 우파 이것이 이제 진보좌파, 보수우파 이렇게 이제 태동하게 된 것이죠. 근데 제가 보수주의는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때는 보수주의자가 되고 그 똑같은 사람이 어떤 때는 진보주의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건 두 가지 유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노예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노예제를 깨자. 그 다음에 봉건 영주제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 노예제를 깨고 봉건 시대가 나왔는데 그걸 다시 깨려고 하는 것이 근대 민주주의, 시민계급의 등장 아닙니까? 그런데 노예제를 깨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봉건 영주제를 또 지키자. 그러면 그땐 또 보수주의가 되는 겁니다. 노예제를 깨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곧바로 이건 뭐라고 쉽게 얘기하냐면 고려 시대를 지키자. 고려 시대를 깨자. 고려 시대를 마감하지 않은 것이 그 시대는 진보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조선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그 조선의 질서 이걸 또 지키려 하는 사람들은 보수주의자가 되는 거죠. 한때는 전에는 진보주의자가 됐다가 지금은 보수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런 예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보주의라고 해서 모든 면이 다 진보주의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손수호 변호사가 진보주의자예요. 근데 생활 습관 문화는 보수적 경향을 또 띌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보수주의자는 아닌 거죠. 그래서 사상적인, 의식적인, 이념적인 측면의 진보주의와 자기의 생활 습관에서의 보수주의는 또 다른 거죠.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생활 습관이나 관습, 풍속 이걸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보수주의로 칭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것은 전통주의라고 따로 명명해서 부르는 것이 좋다. 근데 이것을 혼용해서 많이 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미국의 민주당은 진보고 공화당은 보수냐 그렇게 보면 또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시민계층들이 봤을 때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 상류 사회는 다 미국의 지금 현재 있는 질서를 지키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그냥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묶어서 부르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건데요. 우리는 예를 들면 이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는 뭐겠어요? 그 보수주의 안에 포함되어 수 있는 키워드들이 민족주의, 전통주의,
이런 거거든요. 관습, 법치주의. 법치주의. 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는 없다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일제치하가 됐어요. 그러면 일제치하 때 조선의 질서, 우리의 국권을 잃는 것을 반대하고 우리나라를 지키자 하는 것이 보수주의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국주의, 애국주의, 민족주의, 전통주의 이게 다 보수주의 안에 포함하면 되는데 그 백범 김구나 안중근 이런 분들은 다 보수주의라고 볼 수 있죠. 네. 민족주의, 애국주의. 네. 자, 근데 이분들이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 다음에 이승만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보수의 세력이라고 부르지 않아. 이탈했어. 친일파들이 오히려 보수주의의 탈을 쓰고 지금까지 보수주의 행세를 한 거예요. 기회주의자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수주의자가 아니고 반민주주의자, 반민족주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집회를 보고 보수주의 집회는 예. 보수 집회에서는 이것이 잘못 명명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곡된 거죠. 그래서 진정한 대한민국 한국 현대사에서 보수주의는 백범 김구, 안중근 이런 분들이 진정한 보수주의고 지금 보수주의자라고 칭해지는 것은 민족주의자가 아니었거든요. 왜 민족을 팔아먹은 친일파 그 후예들이거나 그와 비슷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보수주의자라고 칭해지는 것은 잘못됐다. 네. 이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자, 손수호 변호사가 네. 지금 정청래 의원의 특강 시간에 네. 계속 받아 적었어요. 네. 뭐 질문을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정말 너무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이 모르는 게 많아서 그런데요. 민주당은 그러면 진보 정당입니까? 민주당은 네. 냉정하게 말한다면 진보를 지향하는 보수주의적 성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민주당을 진보정당이라고 하면 정의당, 녹색당 이런 데서 화내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은 조금 전에 그 말씀해주신 정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민주당이 굉장히 그 보수 정당에 딱 변화를 들어맞는 거 싫어하잖아. 아니겠느냐. 지금 실제로. 아니, 네, 민주당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진보정권이라고 올려서 쓰지만 그분들 사실은 정말 보수주의자들이지. 아니, 시장주의자인데 할 수도 어떻게 없지. 진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보와 개혁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진보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회 구성체의 변화를 하부 토대, 경제 토대를 바꾸려고 하는 평등. 이런 움직임, 이런 것이 진보의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가자라고 주장했던 것은 진보주의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주의 안에서든 자본주의 안에서든 잘못된 것은 바꾸자. 이게 개혁이거든요. 근데 개혁을 개혁주의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진보와 개혁이 짝꿍처럼 다니는데 진보주의 안에서도 얼마나 바꿀 게 많습니까? 진보주의 인사에서도 예를 들면 남녀를 어떻게 바라보냐. 남녀 평등 문제, 자유 문제 이런 문제는 다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보주의 성향 사람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도 거기서 당신들은 진보주의자이지만 이런 것은 잘못된 거다. 이건 고쳐야 된다. 그러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좀 이따 이렇게. 보수주의가 다 나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게 아니죠. 지금 잘 나오다가 잘못 바뀌었어.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그래. 그걸 계속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옛날 것이 더 좋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수 있을 수 있잖아요. 보수주의 안에서도. 그래서 보수주의자가 무조건 지키는 것이다 하고 주장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다. 자, 다만 보수주의와 반동주의는 구별해야 된다. 네. 수구주의와. 네. 그래서 보수주의 안에서 물론 경향성이 그쪽 안에 그룹이 크긴 한데 과거에 잘못된 것으로 돌아가자. 예를 들면 지금보다는 전두환 시대가 나왔어. 이것은 반동주의, 네. 보수주의를 넘어서 수구주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또 하나 좀 제가 제 자신이 갖고 있는 굉장히 요즘 중요한 의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안희정 지사는 네. 보수주의자라고 볼 수 있나요? 안희정 지사는 보수주의자라고 저는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의 언동에 대해서는 대연정을 하자는 것은 이것은 반민주주의로 카테고리로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왜냐하면 보수주의냐 진보주의자는 가치 측면에서 선악의 개념이 없어요. 네. 근데 대연정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난 잘못된 거고 반정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거는 반민주로 구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방금 정청래 의견의 어떤 발언은 저희 정치알바 제작진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의 의견이었고요. 자, 그럼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새누리당을 우리가 흔히
이게 편가르기 쉽게 통칭해서 이제 보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기 문제가 많아서 반이 갈려졌단 말이에요. 네. 그럼 바른정당은 우리가 보수를 할 수 있을까? 바른정당? 네. 바른정당, 일단 새누리당부터 얘기하면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저는 보수주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수구주의다. 네, 그건 뭐 다들 동의하실 거고. 반동주의다. 네. 자유한국당. 네. 줄여서? 그렇지, 자유당. 줄여서? 자유당. 잔당. 네. 자유당. 자한당. 그런 거고요. 지금 갑작스럽게 잔당. 질문을 받아서 명확하게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바른정당이 어쨌든 그 과거의 보수를 좀 탈피하려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수구의 모습. 그렇죠. 그래서 선거 연령 같은 것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거고, 이번에 뭐 특검 연장 같은 것도 뭐 합의해 주겠다고 하고, 자기들은 조금 그 말이 통하는 보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제 이 바른정당을 보수주의자라고 해줘야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러한 태제, 강령을 선포하면 보수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본인들이 정통 보수를 지금 들고 나왔잖아요. 예. 친일파 행위는 처벌받아야 된다. 이 전두환과 박정희 유신 독재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이 정도의 입장을 선회한다면 그거는 보수주의로 명명할 수 있지 않을까. 진정한 보수로. 네.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면 연관지어가지고, 자유당이, 그러니까 지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저번에 국정감사 보이콧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했잖아. 우리끼리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상임위를 또다시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그 이유가 환노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산재 등에 대한 청문회, 또 MBC 청문회, 이걸 표결 처리했다. 그래서, 보이콧하겠다. 걔들 습관이죠, 그거는. 근데 문제는 하든지 말든지. 바른정당도 여기하고 자유당하고 비슷한 스탠스를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건 이상한 거지. 그렇지. 그러면 얘기한 것처럼. 자기들이 그러면 지금 왜 나갔어? 보수가 아니, 그렇지. 이렇게 자, 되는 그러니까 거지. 진보주의자 안에서도 부정부패가 있을 수 있고요. 예. 거의 뭐. 보수주의자 안에서도 부정부패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그것이 어떤 주의를 규정하는 결정적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구분되는 거죠. 예를 들면, 봉건 영주제를 그대로 시행하자. 자본주의 시민계급으로 가자. 아니다, 사회주의로 가자. 이거는 분명하게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를 가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패의 문제는 양쪽 다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예전에 노동운동권 진보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예를 들면 무슨 성추행 문제라든가 이렇게 불거질 수 있는 거잖아요. 최근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그런 부정부패와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진보주의자가 아니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의원님, 꼭 그렇게 멀리 안 가도 돼. 우리 민주당 안에도 보수 쪽으로 지금 바로 옮겨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많죠. 네, 물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같이 모여 있으니까 같은 편인 것 같지만 사실 추구하는 바나 행동의 그 기본은 많이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 정치 알바에서도 태극기 집회라는 그런 사람들을 보수 집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정확한 용어 사용은 우리가 아니라는 그러는 게 거죠. 아니라 이분 모두가 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친박? 그럼 뭐라 그래? 집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친박. 반동 집회. 반탄핵. 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 다른 당보다 민주당이 이게 스펙트럼이 가장 넓은 것 같은데. 넓은 게 좋은 내일부터 거예요. 좌에서 알지. 우까지 이렇게 다. 넓은 게 제가 좋은 보기엔 거예요? 좋은 거 아니지. 더불어민주당은 수구부터 시작해서요. 수구도 급진 있어요. 진보까지 다 있어요. 급진 진보도 있어요. 네, 급진 진보도 있죠. 급진 진보는 누굽니까? 저요. 에이. 그 도표는 아는데 내가 제일 왼쪽이었어. 아, 진짜로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누가 대신한 그래서 거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이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진보의 바로미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예를 들면 노동조합주의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재벌체제로 갈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것의 주장은 명징하게 진보다 보수를 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마느냐 이것은 보수냐 그렇죠. 아니냐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예. 이런 거죠. 진보주의자들도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할 수 있어요. 그럼요. 있죠. 네. 수 있죠. 정리 감사하고요. 그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넓은 게 꼭 좋지만은 않은 게 원래 정당이라는 거는 맞아요. 이념 사상 같은 같은 사람끼리 사람이 모이는 모여야 거예요. 되는 거야. 이념 저도 그게- 정당화가 돼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정권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넓어지면 사실 당내에서 함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내분이 자꾸 일어날 수도 예. 있고 그런 거죠. 애초에 태동이 지역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야, 선수! 빙고. 맞아요. 그렇죠. 오. 예. 그래서 그런 그래서 경향이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깜짝 놀랐네. 손혜원 의원은 합리적인 보수주의자입니다. 어.
손혜원 오늘 그 샘플링을 해서 본다면. 네. 경제알바 한번 들어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거 들어보시면 저는 그 13번 동안 하면서 너무 많이 배웠어요. 예, 예. 거기서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정치로 바꿔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면서 배웠어요. 아,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눈이 이렇게 환해지는 것 같이 이렇게 예, 보였어요. 경제 공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진보와 우리가 보수에 대한 것들도 한번 그런 경제 쪽을 한번 보시면 저는, 재미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사실은 들어보세요. 이제 그 경제 알바도 듣고 근데 김용민 브리핑에 나오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라고 있습니다. 아, 나 그거 너무 열심히 잘 네. 들었어요. 오. 근데 이완배 기자가 경제학이라는 것은 사기다. 그리고 이것은 지배 이데올로기 체제를 밑받침하는 예, 예. 기제에 불과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경제학에 대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설득 오가면서 들었어요. 저는 이완배 기자의 이 경제 논리 있잖아요. 이거를 정말 잘 들었고 그리고 쏙쏙 들어와서 이제 강의를 해. 재밌게 이 딕션도 굉장히 좋고 저는 발음이나 뭐 말하는 스타일도 아주 매력적인 사람인데 이제 그거는 경제학의 어느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경제를 말씀 본 거는 그 정치를 보면서 이 경제가 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무슨 이 노인 문제라든지 어린이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면서 생각을 했던 경제학자가 해법에 대한 힌트를 턱턱 던지는 거예요. 나 그 김한배 이완배. 이완배. 저 그 사람 굉장히 재밌게 들어요. 다 들었어요. 조만간 만나려고 그래요, 제가. 네. 연락해서. 만난 적은 없고. 예, 그래서 만나자고 김용민한테 얘기해놨어요. 그 우리 방송에서 남의 방송 홍보하지 마시고요. 맞아요. 네. 홍종학 의원이 문캠에 들어갔다는 것 같은데? 들어왔죠. 정책으로. 첫 번째 키워드 분석은 여기서 마치고. 이완배 교수. 근데요. 간단히 좀 뭐 자꾸 질문해. 알았어요. 저한테 연락 좀 해놔. 그 양반 아니, 보고 저는 싶어. 짧게, 그러면은 네가 저는- 짧게 질문해도 답변이 그러니까, 길잖아. 그러면은 제가 정말 짧게 테니까 의원님도 1분. 아니요, 10초만 할게요. 진짜요? 네. 자, 10초 하세요, 가능합니다. 하세요. 예. 정 의원님은 진보주의자입니까? 저는 사상 이념은 진보주의고요. 생활 습관은 전통주의. 감사합니다. 빙고. 맞는 것 같아요. 10초 만에. 예.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음모 키워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음모. 음모. 사전적 의미로 나쁜 목적으로 흉악한 일을 몰래 꾸밈. 이게 이제 음모의 사전적 의미인데요. 제가 음모라는 키워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정우택 자유당, 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네, 뭐라고 했나요? 헌재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자. 와, 갑자기 숙굴했어. 그리고 4+4 회의체를 만들자. 예. 그리고 승복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서명하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4+4는 교섭단체 4당, 예. 당대표와 원내대표. 예. 헌재 승복하자 사인하는 순간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헌재가 우리 12월 9일 날 국회 탄핵을 하고 헌재로 넘어갔을 때 민주당이 주장했어야 되는 거야. 새누리당, 바른정당, 너희들 딴 생각이 없기야? 왜 인용될 것 같은 분위기였잖아요. 우리가 그 당시에 12월 달에 주장할 것을 2월 달에 2달이 지나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거야. 왜 주장할까? 2달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할 것을.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대한민국 70년의 역사를 주물렀던 기득권 세력들이다라는 게 딱 떠오르더라고. 그리고 박근혜가 탄핵돼 있고 지지율이 낮지만 권력기관들은 그대로 시퍼렇게 살아있다. 그리고 헌재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받는 대통령 측의 태도는 말이 안 되고 본인들에게 설령 손에 갈지라도 증인 채택 마구 하고 고영태 녹음 2,000개 다 보자고 하고 그럼 뭐냐? 유일한 이유와 목적은 시간 끌기다. 예. 그래서 3월 13일 이후에 탄핵 가결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럼 7명이면 2명만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그래서 목적은 3월 13일 이후에 탄핵 심판 판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온갖 것을 지금 다 하고 있구나. 공작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협박하고 있거나 이러지 않는 한 어떻게 새누리당에서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자 그러며 그걸 아예 못 받고 서명을 하자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모를 또 올렸군요. 그래서 지금 음모와 공작이 난무할지도 모른다. 말도 못해요. 네, 그래서 저는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지만 그림이 그려지면서 너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현재 지연작전, 그리고 특검 연장 안 하고, 그리고 박근혜의 심리가 무엇일까 제가 분석을 했어요.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어려워요. 본인도 그건 알 거예요. 바보지만. 바보라도.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알 아직 거라고 기대. 봐요. 자, 지금은 대통령직이고 뭐도 다 귀찮아. 나는 구속만 안 됐으면 좋겠어. 지금 그 심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을 하다가 탄핵이 인용되고 특검이 잡아가 버리면 서울구치소로 예. 가야 돼요. 그것이 가장 두렵고 피하고 싶은 상황일 거다. 그러면 탄핵 심리를 질질 끌고 탄핵을 기각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겠지만 그것이 안 되더라도 본인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협상과 정치적 대사면의 대타협의 길을 미리 지금 박근혜 주변 세력은 꿈꾸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탄핵이 기각됐어요. 상상하기 싫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앞으로 태극기, 수구 집회는 더 인원 많이 늘어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탄핵이 기각됐어요. 그러면 촛불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더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그리고 종편들은 혼란 사태, 네. 국정공백 언제까지 갈 건가? 계엄.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럼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계엄.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제가 계엄까지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하야? 그러면 자진하야. 그래서 정우택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4월 자진하야 그다음에 6월 대선 어차피 얘기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갑자기 87년 6월 항쟁처럼 제2의 6.29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쓰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으로서 자진 사퇴한다. 그러면 혼란에 빠져요. 그리고 제2의 노태우를 만드는 거죠. 예. 그것을 황교안으로. 어. 그래서 황교안을 중심으로 대선을 치르고 나머지는 이간책, 분열책을 쓰고 그래서 다시 정권을 잡고 박근혜의 훗날을 기약하는 보장받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까지 쓰고 있다고 저는 상상을 했어요. 예. 이 모든 시나리오는 그 모든 탄핵이 기각이 돼야 되는 거야. 뭐 그들의 꿈이겠지 지금 그게 자, 그래서 최선책이지. 이것이 앞으로 닥친 일은 아니지만 이런 무서운 음모, 시나리오를 그들이 상정해 놓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맞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무서운 음모다. 맞죠. 저는 저 댓글에서 그 음모를 봤어요. 근데 이것이 저야 뭐 늘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니까 금방 그 프레임을 보는데 이것이 그 표창원회 때 했던 그 똑같은 프레임으로 저한테 이걸 씌우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표창원이 저렇게 물러난 거는 뭐야? 그 그림을 마치 표창원이 그린 것 같이 됐잖아요. 지금 이제 박사모들은 다. 근데 제가 고영태랑 잤다는 거야. 나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렇게 떠들기 시작하면 댓글을 올리고 일베에다 올리고 하기 시작하면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혜원 사퇴하라 하면은 여기서 윤리심판원에서 나를 자르는 거야. 야, 나는 이걸 보고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딱 보고 그거는 약간 좀 비약 아니지. 있고. 지금 이 표창원 같은 경우들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표창원 얘기는 아니 들어봐. 이 큰 그림에 끼워 맞출 조합은 아니야. 아니 조금 다른데요. 이 사람들이 엎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몰고 가면은 얼떨결에 그냥 가는 건데 표창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사람들을 안에 오렌지 한 것에 미안함이 있잖아요. 사과를 했지만 이걸로 자꾸 엎어 씌우니까 끝까지 대응을 안 하고 밀고 가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언제 이걸 내가 느꼈느냐 하면은 제가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가서 얘기를 했잖아. 최순실이 자기 죄를 덮으려고 더 뭔가 노출되기 싫은 것을 덮으려고 고영태와 불륜이란 얘기를 한다.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딱.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네가 불륜이자라고 하면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 움직이는 세력이 있을 수 움직이는 있죠. 거지. 예, 예. 아, 그거는 100%예요. 예. 그래서 이 정청래 의원이 말씀하신 그 음모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그 프레임에서 여러 개 디테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성애 보자고 딱 보지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가면 이거 큰일 난다. 이게 저밖에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걸 똑같은 일을 당하면 이렇게 강한 멘탈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건데 지금 말씀이 맞아요. 이 음모가
아, 지금 얘기가 나 최근에 요새 또 정청래 의원님 또 키워드 중에서 최고네. 근데 그들의 꿈이지. 그러니까 이것밖에 할 게 없어서 그러는데 그렇지. 어쨌든 탄핵은 절대로 기각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예.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우리는 있잖아요.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연탄가스는 큰 구멍으로 안 들어옵니다. 작은 틈새로 들어옵니다. 봤어, 다 페이스북에서. 네. 축구공 있잖아요. 망치로 바람 못 뺍니다. 예리한 송구수 톡 찔렀을 때 바람 빼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솔직히 우리 있잖아요. 공작 능력, 협상 능력 굉장히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새누리당에 비해서. 너무 많이 그리고 떨어져요. 위기관리 능력 굉장히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저들은 굉장히 일사불란합니다. 네, 맞아요. 이익 앞에. 한 번에 몸 확 모이거든. 그냥. 우리는 중구난방이에요. 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요. 촛불 국민과 손을 떼는 순간 진짜 허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벌써 여의도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요. 아무 개념 없이 정호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럴까? 이런 흐름이 있어요 또. 우리 당내에서도. 진짜 이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결국은 야당은 국민과 손을 잡는 순간 협상의 지렛대도 생기는 거고요. 그럼요. 그리고 국민들은 야당까지 견인해가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대한민국의 그래야 믿고 가지.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주인 노릇하려면 피곤하고 괴롭고 지쳤어도 같이 가야지. 더 할 수밖에 없는 맞아, 거예요. 맞아. 어떻게 했어요? 지금 내 마음이 요새 딱 그래. 87년 6월 항쟁은요. 6월 10일 날 총궐기에서 6월 26일 날 최루탄 추방대회로 끝났어요. 그리고 6.29 선언이 있었거든요. 한 달 만에 전국학선거처럼 벌어지지만 지금은 5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치고 힘들어요. 그리고 저도 6월 항쟁 때 같이 뛰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금 또 촛불 혁명 국면에 뛰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피로도가 누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는 수밖에 없다. 맞아요. 왜? 나가는 수밖에 없어. 정권은 스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총칼을 든 악당은 절대로 안 가. 절대로 스스로 총칼을 놓지 그럼요. 않습니다. 뺏어야 돼 우리가. 그리고 이 곳곳에서 보여요. 지금 이 프레임이. 예. 음모가.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 있어. 예. 네. 그때 6월에 그래서 6.29가 딱 나고 이게 뒤집어질 때 본인들은 어땠어요? 그 운동했던 사람들은? 그때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준비 없이 뒤통수를 맞은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직선제 개헌을 우리가 주장했지만 설마 이게 될까? 그런 의심도 있었거든요. 갑자기 대통령 직선제 할게. 그때 끈을 놓친 거지 그냥 확. 아니 처음에 노태우가 이거 할게 할 때 저 음. 시민단체에서 반반 갈렸어요. 야 받자 콜. 또 반은 안 된다. 전두환 물러날 때까지 계속 투쟁하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반 싸우다가 받는 걸로 했는데 받는 걸로 하는 사람들이 YSDJ가 갈라질 줄 몰랐지.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김영삼, 김대중 두 대통령이 둘이 합의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 따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비판적 지지, 김대중 비판적 지지. 아니다, 후보 단일화. 예, 김영삼. 근데 김영삼만 있었던 건 아니야. 나는 순수하게 후보 단일화 운동을 했어요, 그때. 김영삼을 지지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분파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당장 거국 중립내각 구성하자. 그래서 거국 중립내각 구성파와 아니다. 이게 혁명적으로 재헌의회를 가자. 막 나오고 이러면서 운동 세력들이 분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군부 애들은 다 알고 있었어. 이 시나리오를 다 알고 있었어. 사실은 DJ는 나 불출마한다 그랬는데 사면 복권을 시켜줘. 희한한 거지. 그러니까 DJ를 사면 복권 시켜주면 정을 그렇게 한 거지 싸우게. 싸울 거라 생각했던 거지. 음모네요. 딱 들어맞았는데 아니 이번에는 탄핵이 할 때는 기각돼야 이 음모가 다 들어맞는 건데 기각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탄핵이 물론 기각돼서는 안 돼요. 상상하기 싫지만 안 되지. 그러나 만사 불여 튼튼 유비무환의 자세로 계속 촛불을 들고 예. 감시하고 압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판도라 가서도 이거 해요? 안 해요. 왜 여기서 하는 거야? 편집하기 힘들어 죽겠구만. 거기서는 안 나오더라고. 담배 안 피니까. 그런가? 아, 나 진짜 힘들어. 편집하기. 손혜원 의원님 이야기하는 것도 잘라야지. 의원님 하는 거 잘라야지. 자르는 거 또 할까? 하지 마. 하지 마세요. 예. 예, 다시 이제 방송 돌아가서, 새누리당이 당명을 바꿨잖아요. 한국자유당인지 자유한국당인지 하여튼 자유당으로, 자유한국당. 바꿨는데, 본인들은 한국당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래요? 합니다. 그니까 다 망해가는 저정당. 진짜 완전 폭파될 줄 알았더만, 90여 명의 국회의원 수를 갖고 있고, 그리고 지지율이 높아요. 꽤. 슬슬 올라오더니, 어느덧 민주당 다음이야. 2위예요.
국민의당, 바른정당 다 밑에 깔고 앉아 있어. 어떻게 박근혜 국정농단이 이렇게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높은 지지율을 가질 수 있을까? 콘크리트 있잖아. 와, 박근혜 콘크리트. 16%가 넘는 지지율입니다. 대단하네. 대단한 거죠. 어? 대구 경북에서는 30% 넘게 나와서 1위. 이야, 60대 이상도 1위. 그게 본천은 못 버리는 거라니까. 진짜, 어? 조강지처라니까. 뭐 누가 그랬잖아요. 어? 박근혜가 일본에다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할 거라고. 그러니까. 의원님, 정 의원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아까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보수주의와 좀 연결을 해가지고 네. 지금 이 작가님 말씀하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까지 네. 묶어서 대구 경북에서는 대체로 대부분의 기간 동안 새누리당 또는 자유한국당이 1위잖아요. 네. 그러면 대구 경북 분들이 사시는 분들이 좀 보수주의자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역사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원래 해방전국 때요, 대구, 경북, 지금 가장 보수적인 칠곡 이런 데서요, 46년 10월 1일 혁명이 있었습니다. 뭐 큰 혁명이라고 보다는 이제 민중 봉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예. 거기에 그 해방전국 때 박정희 대통령도 관여돼 있죠. 관련돼 있고 박정희 형이 거기서 형이 사망했죠. 박상희 박상희 씨. 씨.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예. 그래서 움츠러든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다시 거기 와서 많은 정성을 쏟아 부었죠.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아픔, 이거에 대한 반작용이 맞아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예. 두려움도 있죠. 그럼요. 왜냐면 조선의 모스크바라 불렀잖아요. 대구가. 근데 그때 많은 사람이 희생됐고 그 이후에 인혁당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대구를 중심으로 희생이 많이 됐어요.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완전 보수 쪽으로 안 붙으면 내가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거. 이게 몇십 년간 쭉 오다 보니까 완전 그 정현 표현대로 수구 반동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 또 의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직접 관계는 없지만 제주도가 무소속 국회의원이 많이 됐었습니다. 예. 지금은 민주당이죠. 그거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 저도. 제주도? 예. 왜 그러냐면 1948년 4월 3일 날이요. 예. 제주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었어요. 그때 구호가 뭐냐면 미제국주의 축출하자예요. 48년도에 반미구가 등장했습니다. 제주도에. 그리고 이승만 반대.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을 진압했던 사람들이 민간인이었어요. 서북청년단. 그리고 이 제주도 4.3 항쟁을 진압해라. 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같은 민족에게 총칼을 들이댈 수 없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반란 사건이라고 표현됐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우리가 교과서 배울 때 여순 항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을 표현했다가 어느 편에 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 4월 3일 가면요. 한짓걸로 다 지금 제삿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있어도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이 편 저 편 들기 싫어요. 그래서 무소속을 찍는 경향이. 근데 국회의원은 과거에는 무소속이 많이 됐지만 요즘은 민주당이 많이 됩니다. 요즘은 됐죠. 네. 그런데 도지사 대통령 거는 다 보수 후보가 다 이겼어요. 네, 지금 지사도 원인은 그러니까 진보 후보가 큰 선거에서 진보 후보가 이긴 적이 없어. 이번에도 문재인 박근혜가 더 많이 얻었어, 제주도에 가서 어느 학자한테 그런 걸 물었더니 그 분은 이제 보편 타당한 것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독특한 그런 정서, 생각 이런 걸 가지고 해민 사상이라고. 해민. 바닷사람. 그런 거라고 그분은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혹독하게 당했는데 보수를 찍을 수 있지 하지만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찍는다니까요. 선뜻 쉽게 이해는 안 되네요. 하루 이틀 걸쳐온 그 아무 역사가 아니어서 그래요. 자, 그러니까 쭉 싸운 거였어요. 이러한 왜곡과 뭐 질곡 이런 것이 사실은 분단이라는 맞아요. 그건 남북한의 특수관계에서 기인한 다른 나라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미묘한 특수적인 게 있습니다. 오늘 EJ를 듣는 듯한. 그러네요. 네, 그런 예. 느낌으로. 저도 좀 먹고 삽시다. 끼어들지 마세요. 내 분야에. 의원님은 분석이라 좀 하시고. 제 고향 인천은 색깔이 없는 것 같아요. 인천이? 색깔 없는 게 색깔인 것 같아요. 인천도 대체적으로 보수 후보가 많이 당선됐어요. 충청 출신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충청, 호남. 그쪽으로 바로 넘어갔잖아요. 인천 쪽으로.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 이 작가님한테. 요번에 경선이 끝나서 만약에 문 대표께서 이제 승리를 한다면, 그 안희정 지사의 그 충청표가 다 올까요? 그러긴 어렵다고 봐요. 왜? 그대로. 본인이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누가 본인이요? 안희정 본인이. 근데 안희정 지사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지사니까. 버리고 같이 다니면 자, 뭐지? 이 부분은 제가 진짜 해설이 좀 필요합니다. 네. 언젠가는 이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표 계산에 있어서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지역구를 정할 때 내가 거기에 초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중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돼요. 지금 후보들이. 자, 그런데 그거는요, 자기 상상 속의 바람입니다. 내가 홍익초등학교를 나왔어. 홍익초등학교 관계자에 다 찍는다? 철저한 오산입니다. 거기에는요, 찬반이 있고 여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동문회가 3만 명이다. 다 나를 찍는 줄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초선 전에, 정청래 당신은 그 선거에 나가려면 광진구로 나가라. 거기 건대가 있지 않냐. 그럼 건대 사람들이 다 도와줄 거 아니냐.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 안희정이 좋아, 너무. 난 주소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문제를 찍어야지. 자, 그리고요. 어렵다. 그리고요. 네. 제가 충청도 금산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한테 조언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아니, 마포에도 충청 향후회가 있는데, 그러면서 회원수를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 다 찍을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죠. 오히려 이럴 수도 있어요. 문재인이 대통령이야. 안희정이 지사 후보로 나와. 혹은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 그럼 될 수도 있어요. 대통령 오른팔인데 저 사람 뽑으면 우리 지역이 발전할지도 몰라라고 거꾸로는 가능한데.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앞으로 정치권에 진출하려고 하는 정치 신인들을 위해서 제가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선수 잘 들어. 자, 제가요? 저 안 해요. 못 해요, 저는. 왜 그러세요? 진짜 욕먹어요. 지금까지는 어떤 후보가 간다. 우리 민주당 후보다. 그러면 제일 먼저 조사했던 게 뭐냐면 그 지역의 유권자 비율 중에서 호남 출신의 비율이 몇 프로냐, 충청 비율이 몇 프로냐, 영남 비율이 몇 프로냐, 이것을 하는 것을 다 컨설팅 교육을 했어요. 지금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자, 이런 분석을 하지 말고 또 내가 그 지역에 무슨 학교를 나왔다. 그것은 선거운동원을 구하기가 쉽다는 의미이지 거기 나온 동창들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 안 찍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첫째, 유권자의 연령 비율을 먼저 보시라. 세대 투표. 세대 투표. 45세. 지금 이제 이 40대가 50대까지 밀고 가서요. 50대까지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50대 이하 비율과 50대 이상의 유권자 지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역대 대통령 지지율은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예. 역대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해봐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비슷하게 나온다.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에 총선, 대선, 지방선거의 투표율, 득표율 이거를 계산해보고 저 사람이 내가 가려고 한 당의 후보로 떨어졌지만 저 사람은 당의 지지도와 진영과 세대별 유권자 지형에서 100%를 흡수하지 못했다. 나라면 그걸 할 수 있다. 라는 판단이 들면 본인이 승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디테일한 과학적인 분석을 하는 게 좋다. 따라서 이 사람 내가 이동영 작가하고 무지하게 친해요. 이동영 작가 제일 친한 친구한테 정청래원 찍어라. 그러면 100% 다 찍는 걸로 착각합니다. 후보들은 안 찍습니다. 본인과 1차 관계가 아니고 2차 관계라면 찍을 확률은 30% 이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전화를 해서 정청래원 좀 찍어줘 하는 것을요. 전화를요. 하루에 20통 하면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전화를요. 20명한테 부탁을 하려면 2시간 넘게 걸립니다. 입에서 냄새나요.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유권자 경선이라는 걸 조직을 짤 때 한 사람에게 20명 이상의 과업을 주면 안 돼요. 한 사람이 최대한 어디를 동원한다든가 어디를 가자고 한다든가 케어해서 갈 수 있는 인원은 20명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식으로 내가 안동 나가면 가능성 있다고는 말하는 게 경북 북부지방에서 안동의 젊은 층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의외네요? 뭐가 의외예요? 다 노인들만 살아 다른 곳은. 그래서 내가 그런 다 경우- 분석해봤어 내가. 그런 이미. 경우는 투표율이죠. 그런 투표율이죠. 나는 강남 병갑은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를 가세요. 근데 안 갈 건데 내 친구들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강남 병이라 했더니 애들이 막 깔깔깔깔 대면서 너무너무 웃는 거야. 내 친구 동기 동창들만 강남 병에 숙명여고가 거긴가요? 60명이 살아요. 내 친구들만. 그리고 학교가 있고
그 교장 교감 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손혜원 의원이 거기 나간다. 지금 60명이잖아. 거긴 다 찍습니다. 다 찍지. 다 그리고 찍는데 가족 다 찍고. 다 찍죠. 근데 그 사람들이 부탁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이 건너면 한 달이 건너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후보와 1대1 관계는 웬만하면 다 찍습니다. 내가 맨땅이 아니니까. 네, 그리고 강남도 예전처럼 그런 투표율 안 보이니까 묻지마 뭐 새누리당 이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는 선거 한번 치러보니까 사실 이번에도 제가 도움을 많이 받은 게 정청래 의원이 도와준 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이 홍대 하나만 있었다면 안 되죠. 근데 학교가 6개였어요. 그리고 대학은 그 학교 관계자들이 그래. 대학은 아무 소용없다. 그 중고등학교에다가 교직원에다 학부형이 최고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학교가 그렇게 되고 이제 사학이니까 많이 밀어주고 그랬지. 근데 다음 선거 저 손혜원이 강남 가면 지금 이은재 의원이잖아요. 그 지역구가. 난 바로 새누리 한 명도 후보 낼 거 아니야. 난 바로 죽일 수 있어. 보수는 반으로 갈라지고 가능성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나는 누가 와도 자신 있어 거기는. 자, 근데 근데 우리가- 안 가지 내가. 우리 마포 을지역구에요. 고등학교가 딱 하나 있습니다. 경성고등학교. 경성고등학교. 예, 그래서 요거 바로 앞에. 예, 항상 경성고 출신들이 여기 많이 나와요. 아 택도 없어. 시의원이든 네, 국회의원이든. 네. 근데 선거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거 하나 보고 나오면은 큰 코 다친다. 여러 가지 분석해야죠. 예.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학교도 그래요. 학부형들이 나를 찍는다라는 것을 믿기가 되게 어려워. 근데 교직원. 예, 내가 잘만 해놓으면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이 말씀이 진짜 맞는 얘기지. 예. 손수 변호사. 네. 어째 의욕이 넘칩니까? 아우, 아니, 정말, 저 이런 거 못 나와요, 진짜. 들어보니까 의욕이 넘쳐. 아니, 그렇게 부정을 막 펄펄 뛰는 게 더 이상해. 그래, 더 이상해. 아니, 제가 뭘. 그냥 뭐, 아니야, 뭘이 아니라, 제가 언제 뭐 하겠습니까? 이 정도로 무슨 인상 쓰지 마요. 아니, 진짜 왜냐면은, 제가 여기 방송에 이제 나오니까,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그래서, 어느 지역구입니까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손수 진짜. 변호사. 네. 만약 결심하면 저한테 먼저 얘기하고요. 대신 제가 개인지도 있잖아. 아이고. 개인지도를 무료로 해줄게. 아우, 정말 감사한데, 정 의원님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아니. 영입으로 해요, 영입으로. 아유. 아, 영입으로? 네. 알았어, 영입. 제가, 뭐, 그럴 일 없겠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근데 영입을 일단 가정에 하려고 문제가 했는데 생깁니다. 군대 입영은 했어요? 전 육군 병장 제대입니다. 다 됐네. 입영했기 때문에 영입하기 좋겠죠. 저 됐어. 그 유머를 자, 지금. 아니야. 네. 세금 잘 내고. 정평 당분간 나가야 돼, 안 돼. 뭐 3년 그리고, 이야기인데 뭐 멀었어. 과속하지 그때 말고. 제가 선거운동. 이거 다 편집되죠? 예. 편집 부탁드립니다. 과속하지 말고. 네. 교통땅지 있잖아. 끊지 네. 말고. 저, 음주운전 하지 말고. 아우, 저 음주하지 술 못 말고. 먹어가지고. 음주는 바로 쥐약이야. 저 차도 안 갖고 다녀요. 자,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이제 시작됐다 그럽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가는 오늘부터 1차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공고했을 때는, 인터넷으로 접수할 때 공인인증서, 은행 범명인증서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 인터넷 공인인증서만 된다 그랬는데, 범명인증서도 가능하게 시스템을 바꿨답니다. 근데 날짜가 있던데 20 몇 시부터인가? 하여튼 그건 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20일.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선거인단 등록,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를 뽑는 선거인데요. 신청을 지금 하시면 됩니다. 이 번호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811, 다시 1000번. 1811, 1000번. 12 콜센터인데요. 이거 전화 접수잖아요. 전화 접습니다. 예. 다른 거 신경 필요 없고요. 왜요? 인터넷 접수도 있고. 근데 이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예. 근데 전화 상담원 25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량이 늘어나면 500명까지 늘립니다. 그래서 제일 편한 방법이 콜센터 접수입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3주간 실시되고요. ARS로 본인이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1번을 누르면 ARS 신청이고요. 2번을 누르면 상담원 연결입니다. 그리고 투표 방법은 본인이 나는 ARS 모바일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휴대폰 번호 입력하고 인증번호 뜨고 뭐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시키는 대로 그건 하시면 돼요. 하면 예, 됩니다. 예. 그래서 1811 1000번 이 번호만 알고 있으면 되시고요. 자기 핸드폰을 털어서 지인들에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해달라고
카톡으로 많이 좀 보내주시고 다단계 판매하듯이 피라미드처럼 내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야, 너 10명만 해줘. 신청해줘. 그리고 신청한 것이 확인되면 나한테 좀 줘. 청래당은 이렇게 다 지시했어요. 그래서 7,000명이 뛰어가지고 50만 명을 모으면 다 저의 성과로 50만 명이요? 목표가 그렇다는 거지. 예. 제가 조금 첨부해드리면요. 1811 1000번 전화 접수 가능하고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24시간 언제나 민주2017.kr로 확인이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실명 체크하고 공인인증서. 그런데 공인인증서 없는 분들, 은행 범용 인증서도 가능한데 그것은 20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인인증서는 15일부터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서류 접수. 이거는 본인이 시도당에 방문해서 서류 접수하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한 거 선택하셔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손소배사 누구 찍을 거예요? 그걸 물어보면 안 되지. 대답하려고 그랬는데. 고민 중입니다. 왜 고민해? 대답하려고. 며칠 내 할지 고민입니다. 예. 손변 안지상 친하거든. 아유, 그래서 고민하고 있잖아. 고민 다 끝났어요. 근데 우리 어제랑 그 대연정 그제 때문에. 네. SBS 나온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보셨어요? 뭐요? 어제하고 어제 안지사 나오고 그저 반응 좋던데요? 반응 좋죠. 네. 근데 그 두 사람 어땠어요? 보기에? 저는 안희정 지사가 예전에 약간 좀 달변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더라고요. 부드럽게 뭔가 준비를 많이 하신 게 아니겠느냐. 달변이죠. 말은 잘하는데 저는 두 분 걸 다 봤어요. 오늘 이재명은 엄청 싸운다는데 그 사람들하고 막 그래요? 설전을 벌인대요. 근데 어제 보니까 저는 안 지사를 처음 본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공중파에서 다 처음 보잖아요. 기간을 길게. 근데 이렇게 의견들이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 그 사람들 왜 가르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시작해서 민주주의만을 이제 거의 얘기했는데 그게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정답이고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은 준비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강론으로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도대체 뭘 하겠느냐라는 비난이나 어떤 민주주의란 문제 제기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했는데 그 민주주의란 말이 소비자 언어가 아니에요. 근데 TV 토론은 아주 크게 실수하지 않는 이상 TV 토론 보고 잘했으니까 찍어주고 못했으니까 안 찍어주고는 없어요. 그 전에 이미 다 결정한 사람 찍어주고. 거의 뭐 이 작가님 거의 달관한 사람 같아. 저요? 자, 거기다가 내가 대통령하고 내가 이긴다. 거기서 말하는 컨텐츠는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카피 몇 개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기억합니다. 이미지를 기억하는데 제 생각에 안 지사는 일단은 인지는 높아지겠지만 그렇게 막 호감이 가게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제가 예언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본격화되잖아요. 지금 안 지사는 이미 지지율 조정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되면 좀 하락할 것이다. 저하고 돈 내겠어요. 네. 우리 그래요? 정청래 의원님하고. 뭐요? 2등 누가 하느냐. 2등 이재명이지. 과연? 당내 경선 들어오면 안지사 지지자들이 문 대표한테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니까요. 근데 이번에 또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 예. 3명을 가지고 했는데 전체 이제 국민 대상으로 한 표본을 놓고 한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순서는 이제 문재인, 그건 의미 안희정, 없고. 이재명인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을 해도 순서는 똑같고 똑같이 큰 나오잖아요. 차이가 없어요. 이분들 얘기로는 그것이 그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네. 들어오는 사람들이 지금 여론조사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지. 네, 그리고 당내에는 뭘 봐야 저는 되냐면요. 문재인 대표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아요. 안지사가 올라가려면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지고 안지사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더 숨겨진 인지를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자, 경선이 되면 뭐가 이슈가 될까요? 가장 큰 게 1등을 누가 하느냐 이것이 이슈가 아니에요. 안 지사가 문 대표를 따를 수 있다? 이게 이슈가 아닙니다. 문 대표가 50% 넘느냐 안 넘느냐. 예. 이게 핵심 이슈가 돼요. 결선 투표가 있냐 없냐. 그럼.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희정 지사는 2개 축이거든요. 지금 대연정을 통해서 보수층을 일시적으로 끌어들인 거 이거 하나고 여기는 경선에 참여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머지는 원조 친노거든요. 그러면 고민을 하게 돼요. 자, 문재인 대표를 결선 없이 올릴 것이냐. 그렇지. 50% 넘게. 아니면
결선을 통해서 혹시 이재명과 결선이 붙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판단을 하게 돼요. 이게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선생님. 쏠리는 거지, 한 사람으로. 그렇죠. 그러면 친노표는 안희정을 지지했던 친노표는 문 대표가 이렇게 되면 결선에 가면 이재명한테 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큰일 나지 이렇게 하면. 그러면 문재인 대표로 이동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이게 사실상 숨겨진 1인지고요.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열렬 지지층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이 드신 어르신 계층에는요, 복잡해요. 기계를 이렇게 다루고 ARS 투표하고 뭐 이러는 게 참여 안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 표는요, 친노와는 좀 무관한 이런 개혁, 핵심 개혁 지지층 여기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활동하기가 굉장히 편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편한 여론조사입니다. 그 경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 대표가 50% 넘는 1위, 2위는 이재명, 3위는 안희정으로 가는데 변수는 뭐냐? 이게 당일 투표, 당일 개표, 당일 발표예요. 여기에 따라 또 움직인다고. 첫판 선거에서 어떻게 표심이 왔다 갔다 하냐? 이게 두 번째 표심, 세 번째 표심에 또 연동되는 거거든요. 호남이죠. 첫 판은 호남이죠. 호남입니다. 만약에 첫 판에 그 문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못 받는다. 네. 부분적으로 따로 해요? 따로 하죠. 지역별. 권역별. 압도적인 지지를 못 받게 되면 2차 투표에서는 물리지. 그 친노 세력이 완전 문재인으로 확 쏠릴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하는 거야? 이게 네번 합니다. 이게요, 4일. 이런 겁니다. 호남에서 발표를 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 이참에 결선 없이 가자. 이렇게 해서 문 대표한테 쏠릴 가능성이 높고요. 문재인 대표 예상보다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러면 큰일 났네. 문 대표가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다음 지역에서는 오히려 또 몰리고. 그렇게 되죠. 이래도 몰리고 저래도 몰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손변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친노의 약간 자유로운 이 시장표는 그냥 그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안 흔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2위가 이재명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저는 2위가 안희정이라 그래서 돈 탱겼어요. 저는 뭐 어차피 제가 생각하는 분이 뭐 대세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편집을 해도 좋습니다. 정원님 정말. 편집했어요. 네. 편집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우리 방송 마치고요. 우리가 요 얘기만 하면 저희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서 난리가 나네. 정청래 이 작가는 요렇게 예측했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 나까지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은 하면서 손수호 변호사님. 번의 키워드 분석은 여기서 마치고. 이현배 교수. 근데요. 간단히 좀 뭐 자꾸 질문해. 알았어요. 저한테 연락 좀 해놔. 그냥 아니, 보고 저는 싶어. 짧게, 그러면은 네가 짧게 질문해도 답변이 그러니까, 길잖아. 그러면은 제가 정말 짧게 테니까 의원님도 1분. 아니요. 10초만 할게요. 진짜요? 네. 자, 10초 가능합니다. 하세요. 예. 정 의원님은 진보주의자입니까? 저는 사상 이념은 진보주의고요. 생활 습관은 전통주의. 감사합니다. 빙고. 맞는 것 같아요. 10초 만에. 예.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음모 키워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음모. 음모. 사전적 의미로 나쁜 목적으로 흉악한 일을 몰래 꾸밈. 이게 이제 음모의 사전적 의미인데요. 제가 음모라는 키워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정우택 자유당, 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네, 뭐라고 했나요? 헌재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자. 갑자기 숙근했어. 그리고 4+4 회의체를 만들자. 예. 그리고 승복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서명하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4+4는 교섭단체 4당, 예. 당대표와 원내대표. 예. 헌재 승복하자 사인하는 순간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헌재가 우리 12월 9일 날 국회 탄핵을 하고 헌재로 넘어갔을 때 민주당이 주장했어야 되는 거야. 새누리당, 바른정당, 너희들 딴 생각이 없기야. 왜 인용될 것 같은 분위기였잖아요. 우리가 그 당시에 12월 달에 주장할 것을 2월 달에 2달이 지나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거야. 왜 주장할까? 2달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할 것을.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대한민국 70년의 역사를 주물렀던 기득권 세력들이다라는 게 딱 떠오르더라고. 그리고 박근혜가 탄핵돼 있고 지지율이 낮지만 권력기관들은 그대로 시퍼렇게 살아있다. 그리고 헌재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받는 대통령 측의 태도는 말이 안 되고 본인들에게 설령 손에 갈지라도 증인 채택 마구하고
고영태 녹음 2,000개 다 보자고 하고. 그럼 뭐냐? 유일한 이유와 목적은 시간 끌기다. 예. 그래서 3월 13일 이후에 탄핵 가결을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럼 7명이면 2명만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그래서 목적은 3월 13일 이후에 탄핵 심판 판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온갖 것을 지금 다 하고 있구나. 공작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협박하고 있거나 이러지 않는 한 어떻게 새누리당에서 헌재의 결과에 승복하자 그러며 그걸 아예 못 받고 서명을 하자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모를 또 올렸군요. 그래서 지금 음모와 공작이 난무할지도 모른다. 말도 못해요. 네, 그래서 저는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지만 그림이 그려지면서 너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현재 지연작전, 그리고 특검 연장 안 하고, 그리고 박근혜의 심리가 무엇일까 제가 분석을 했어요.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어려워요. 본인도 그건 알 거예요. 바보지만. 바보라도.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알 아직 거라고 기대. 봐요. 자, 지금은 대통령직이고 뭐도 다 귀찮아. 나는 구속만 안 됐으면 좋겠어. 지금 그 심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을 하다가 탄핵이 인용되고 특검이 잡아가 버리면 서울구치소로 예. 가야 돼요. 그것이 가장 두렵고 피하고 싶은 상황일 거다. 그러면 탄핵 심리를 질질 끌고 탄핵을 기각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이겠지만 그것이 안 되더라도 본인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협상과 정치적 대사면의 대타협의 생활 습관이나 관습, 풍속 이걸 지키려고 하는 것을 보수주의로 칭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것은 전통주의라고 따로 명명해서 부르는 것이 좋다. 근데 이것을 혼용해서 많이 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미국의 민주당은 진보고 공화당은 보수냐 그렇게 보면 또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시민계층들이 봤을 때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 상류 사회는 다 미국의 지금 현재 있는 질서를 지키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그냥 보수주의자다. 예. 이렇게 묶어서 부르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건데요. 우리는 예를 들면 이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는 뭐겠어요? 그 보수주의 안에 포함되어 수 있는 키워드들이 민족주의, 전통주의 이런 거거든요. 관습, 법치주의. 법치주의 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는 없다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일제치하가 됐어요. 그러면 일제치하 때 조선의 질서, 우리의 국권을 잃는 것을 반대하고 우리나라를 지키자 하는 것이 보수주의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국주의, 애국주의, 민족주의, 전통주의 이게 다 보수주의 안에 포함되는데 그 백범 김구나 안중근 이런 분들은 다 보수주의라고 볼 수 있죠. 네. 민족주의, 애국주의. 네. 자, 근데 이분들이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 다음에 이승만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보수의 세력이라고 부르지 않아. 이탈했어. 친일파들이 오히려 보수주의의 탈을 쓰고 지금까지 보수주의 행세를 한 거예요. 기회주의자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수주의자가 아니고 반민주주의자, 반민족주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하는 집회를 보고 보수주의 집회는 예. 보수 집회에서는 이것이 잘못 명명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곡됐구나. 왜곡된 거죠. 그래서 진정한 대한민국 한국 현대사에서 보수주의는 백범 김구, 안중근 이런 분들이 진정한 보수주의고 지금 보수주의자라고 칭해지는 것은 민족주의자가 아니었거든요. 왜 민족을 팔아먹은 친일파 그 후예들이거나 그와 비슷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보수주의자라고 칭해지는 것은 잘못됐다. 이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자, 손수호 변호사가 네. 지금 정청래 의원의 특강 시간에 네. 계속 받아 적었어요. 네. 뭐 질문을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정말 너무 제가 잘 모르는 게 많아서 그런데요. 민주당은 그러면 진보 정당입니까? 민주당은 네. 냉정하게 말한다면 진보를 지향하는 보수주의적 성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민주당을 진보정당이라고 하면 정의당, 녹색당 이런 데서 화내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은 조금 전에 그 말씀해주신 정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민주당이 굉장히 그 보수 정당에 딱 변화를 들어맞는 거 싫어하잖아. 아니겠느냐. 지금 실제로. 아니, 네, 민주당 우리 당.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진보정권이라고 올려서 쓰지만 그분들 사실은 정말 보수주의자들이지. 아니, 진보정권 시장주의자인데 할 수도 어떻게 없지. 진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보와 개혁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아, 진보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회 구성체의 변화를
하부 토대, 경제 토대를 바꾸려고 하는 평등. 이런 움직임, 이런 것이 진보의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가자라고 주장했던 것은 진보주의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주의 안에서든 자본주의 안에서든 잘못된 것은 바꾸자. 이게 개혁이거든요. 근데 개혁을 개혁주의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진보와 개혁이 짝꿍처럼 다니는데 진보주의 안에서도 얼마나 바꿀 게 많습니까? 진보주의 인사에서도 예를 들면 남녀를 어떻게 바라보냐. 남녀 평등 문제, 자유 문제 이런 문제는 다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보주의 성향 사람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도 거기서 당신들은 진보주의자이지만 이런 것은 잘못된 거다. 이건 고쳐야 된다. 그러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좀 이따 이렇게. 보수주의가 다 나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게 아니죠. 지금 잘 나오다가 잘못 바뀌었어. 그리고 그걸 자, 보수주의 스타트! 재밌겠다. 늘상, 통상, 대개, 진보주의, 보수주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근데 보수주의가 뭐냐라고 물으면 명확하게 답변을 정리해서 말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보수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주의란 말이 학술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1790년에 프랑스 혁명의 고찰이라는 그런 책을 썼던 에드먼드 버크라는 학자가 있답니다. 이분이 보수주의의 아버지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요. 보수주의는 움직인다. 저희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가 시기별로 주장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는 고정 불변된 게 아니다. 그리고 앞에 관용어로 많이 붙습니다. 자유보수주의, 사회보수주의, 무슨 보수주의 이렇게 많이 붙거든요. 근데 이것을 알기 쉽게 개념으로 말한다면 바꾸지 않는다. 지킨다. 뭐 이런 뜻으로 그냥 통상 포괄적 개념으로 보수주의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한자가 그러니까 이제.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죠. 자, 이 프랑스 혁명의 고찰이라는 에드먼드 버크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당시 프랑스 혁명은 시민 계급들이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귀족 계급을 물리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프랑스 혁명의 과정 속에서 나폴레옹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왕정, 귀족 이런 사람들이 몰락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시민 계급은 기존의 질서, 귀족, 신분, 왕정 이런 것을 타개하려고 타파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세력을 진보주의로 칭하고 그 진보주의 반대편에서 이것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보수주의다. 이것이 이제 보수주의의 이제 태동인데요. 그래서 루이 16세 프랑스 왕 옆자리에 시민 계급들이 앉았답니다. 그래서 왼쪽에 앉았다. 그래서 좌파, 진보주의 이렇게 짝꿍이 된 거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귀족 계급의 질서를 계속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루이 16세가 앉았던 오른쪽에 앉았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 우파 이것이 이제 진보좌파, 보수우파 이렇게 이제 태동하게 된 것이죠. 근데 제가 보수주의는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때는 보수주의자가 되고 그 똑같은 사람이 어떤 때는 진보주의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건 두 가지 유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노예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노예제를 깨자. 그 다음에 봉건 영주제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 노예제를 깨고 봉건 시대가 나왔는데 그걸 다시 깨려고 하는 것이 근대 민주주의, 시민계급의 등장 아닙니까? 그런데 노예제를 깨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 봉건 영주제를 또 지키자. 그러면 그때는 또 보수주의가 되는 겁니다. 노예제를 깨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곧바로 이건 뭐라고 쉽게 얘기하냐면 고려 시대를 지키자. 고려 시대를 깨자. 고려 시대를 마감하자 하는 것이 그 시대는 진보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조선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그 조선의 질서 이걸 또 지키려 하는 사람들은 보수주의자가 되는 거죠. 한때는 전에는 진보주의자가 됐다가 지금은 보수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런 예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보주의라고 해서 모든 면이 다 진보주의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손수호 변호사가 진보주의자예요. 근데 생활, 습관, 문화는 보수적 경향을 또 띌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보수주의자는 아닌 거죠. 그래서
사상적인, 의식적인, 이념적인 측면의 진보주의와 자기의 생활 습관에서의 보수주의는 또 다른 거죠.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정부패와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진보주의자가 아니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의원님, 꼭 그렇게 멀리 안 가도 돼. 우리 민주당 안에도 보수 쪽으로 지금 바로 옮겨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많죠. 네, 물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이 모여 있으니까 같은 편인 것 같지만 사실 추구하는 바나 행동의 그 기본은 많이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 정치 알바에서도 태극기 집회라는 그런 사람들을 보수 집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정확한 용어 사용은 우리가 아니라는 그러는 게 거죠. 아니라 이분 모두가 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친박? 그럼 뭐라 그래? 집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친박. 반동 집회. 반탄핵. 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 다른 당보다 민주당이 이게 스펙트럼이 가장 넓은 것 같은데. 넓은 게 좋은 내일부터 거예요. 좌에서 이제. 우까지 이렇게 다. 넓은 게 제가 좋은 보기엔 거예요? 좋은 거 아니지. 더불어민주당은 수구부터 시작해서요. 수구도 급진 있어요? 진보까지 다 있어요. 급진 진보도 있어요. 네, 급진 진보도 있죠. 급진 진보는 누굽니까? 저요. 에이. 그 도표는 아는데 내가 제일 왼쪽이었어. 아, 진짜로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누가 대신한 그래서 거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이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진보의 바로미터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예를 들면 노동조합주의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재벌체제로 갈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것의 주장은 명진하게 진보다 보수를 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마느냐 이것은 보수냐 그렇죠. 아니냐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예. 이런 거죠. 진보주의자들도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할 수 있어요. 그럼요. 있죠. 네. 있죠. 정리 감사하고요. 그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넓은 게 꼭 좋지만은 않은 게 원래 정당이라는 거는 맞아요. 이념 사상 같은 같이 사람들이 사람이 모이는 모여야 거예요. 되는 거야. 이념 저도 정당화가 그게- 돼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정권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넓어지면 그게 당내에서 함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내분이 자꾸 일어날 수도 예, 있고 그런 예. 거죠. 애초에 태동이 지역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야, 선수! 빙고. 맞아요. 그렇죠. 오. 예. 그래서 그런 그래서 경향이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깜짝 놀랐네. 손혜원 의원은 합리적인 보수주의자입니다. 손혜원 의원을 그 샘플링을 해서 본다면 네. 경제알바 한번 들어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그거 들어보시면 저는 그 13번 동안 하면서 너무 많이 배웠어요. 예, 예. 거기서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정치로 바꿔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면서 배웠어요. 아,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눈이 이렇게 훤해지는 것 같이 이렇게 예, 보였어요. 경제 공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진보와 우리가 보수에 대한 것들도 한번 그런 경제 쪽을 한번 보시면 저는 재미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사실은 보세요. 이제 그 경제 알바도 듣고 근데 김용민 브리핑에 나오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라고 있습니다. 아, 나 그거 너무 열심히 잘 네. 들었어요. 오. 근데 이완배 기자가 경제학이라는 것은 사기다. 그리고 이것은 지배 이데올로기 체제를 밑받침하는 예, 예. 기제에 불과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경제학에 대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설득 오고 가면서 들었어요. 저는 이완배 기자의 이 경제 논리 있잖아요. 이거를 정말 잘 들었고 그리고 쏙쏙 들어가서 이제 강의를 해요. 재밌게 이 딕션도 굉장히 좋고 저는 발음이나 뭐 말하는 스타일도 아주 매력적인 사람인데 이제 그거는 경제학의 어느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경제를 말씀 본 거는 그 정치를 보면서 이 경제가 해야 되는 거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무슨 이 노인 문제라든지 어린이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면서 생각을 했던 경제학자가 해법에 대한 힌트를 턱턱 던지는 거예요. 나 그 김한배 이완배. 이완배. 저 그 사람 굉장히 재밌게 들어요. 다 들었어요. 저 조만간 만나려고 그래요, 제가. 네. 연락해서. 만난 적은 없고 예, 그래서 만나자고 김영민한테 얘기해놨어요. 그 우리 방송에서 남의 방송 홍보하지 마시고요. 맞아요. 네. 홍종학 의원이 문캠에 들어갔다는 것 같은데? 들어왔죠. 정책으로. 지키려고 그래. 그걸 계속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옛날 것이 더 좋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수 있을 수 있잖아요. 보수주의 안에서도. 그래서 보수주의자가 무조건 지키는 것이다 하고 주장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다. 자, 다만 보수주의와 반동주의는 구별해야 된다. 아, 네. 수구주의와. 네. 그래서 보수주의 안에서 물론 경향성이 그쪽 안에 그룹이 크긴 한데 과거에 잘못된 것으로 돌아가자. 예를 들면 지금보다는 전두환 시대가 나왔어. 이것은 반동주의, 네. 보수주의를 넘어서 수구주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또 하나 좀 제가
제 자신이 갖고 있는 굉장히 요즘 중요한 의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안희정 지사는 네. 보수주의자라고 볼 수 있나요? 안희정 지사는 보수주의자라고 저는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의 언동에 대해서는 대연정을 하자는 것은 이것은 반민주주의로 카테고리로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왜냐하면 보수주의냐 진보주의자는 가치 측면에서 선악의 개념이 없어요. 네. 근데 대연정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난 잘못된 거고 반정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거는 반민주로 구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방금 정청래 의견의 어떤 발언은 저희 정치알바 제작진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의 의견이었고요. 자, 그럼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새누리당을 우리가 흔히 이게 편가르기 쉽게 통칭해서 이제 보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기 문제가 많아서 반이 갈려졌단 말이에요. 네. 그럼 바른정당은 우리가 보수를 할 수 있을까? 바른정당? 네. 바른정당, 일단 새누리당부터 얘기하면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저는 보수주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수구주의다. 네, 그건 뭐 다들 동의하실 거고. 반동주의다. 네. 자유한국당. 네. 줄여서? 그렇지, 자유당. 줄여서? 자유당. 잔당. 네. 자유당. 자한당. 그런 거고요. 지금 갑작스럽게 잔당. 질문을 받아서 명확하게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바른정당이 어쨌든 과거의 보수를 좀 탈피하려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수구의 모습. 그렇죠? 그래서 선거 연령 같은 것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거고, 이번에 뭐 특검 연장 같은 것도 뭐 합의해 주겠다고 하고, 자기들은 조금 그 말이 통하는 보수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제 이 바른정당을 보수주의자라고 해줘야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러한 태제, 강령을 선포하면 보수주의자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본인들이 정통 보수를 지금 들고 나왔잖아요. 예, 예. 친일파 행위는 처벌받아야 된다. 이 전두환과 박정희 유신 독재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이 정도의 입장을 선회한다면 그거는 보수주의로 명명할 수 있지 않을까. 진정한 보수로. 네.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면 연관지어가지고, 자유당이, 그러니까 지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저번에 국정감사 보이콧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했잖아. 우리끼리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상임위를 또다시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그 이유가 환노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산재 등에 대한 청문회, 또 MBC 청문회, 이걸 표결 처리했다. 그래서, 보이콧하겠다. 걔들 습관이죠, 그렇죠? 그거는. 근데 문제는 하든지 말든지. 바른정당도 여기하고 자유당하고 비슷한 스탠스를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건 이상한 거지. 그렇지. 그러면 얘기한 것처럼. 자기들이 그러면 지금 왜 나갔어? 보수가 아니, 그렇지. 이렇게 자, 되는 그러니까 거지. 진보주의자 안에서도 부정부패가 있을 수 있고요. 예. 거의 뭐. 보수주의자 안에서도 부정부패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그것이 어떤 주의를 규정하는 결정적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구분되는 거죠. 예를 들면, 봉건 영주제를 그대로 시행하자. 자본주의 시민계급으로 가자. 아니다, 사회주의로 가자. 이거는 분명하게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를 가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패의 문제는 양쪽 다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예전에 노동운동권 진보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예를 들면 무슨 성추행 문제라든가 이렇게 불거질 수 있는 거잖아요. 최근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